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시모아의 강제 동거를 시작으로 남편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됐거든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시모 모시고 자기만 밀어주면 저를 여왕처럼 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하고는 경제적 능력까지 빼앗아 모든 걸 본인에게 기대어 살게 하려는 게 남편의 목적이었죠. 그래야 평생 저를 부려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자기를 밀어달라던 남편이었는데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자기 엄마는 저를 맡겨놓고 본인은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려고 했는데 사람 쉽게 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왕 마음먹은 거 이혼을 서둘렀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이혼하고 나니 화병이 사라지고 제 인생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남편의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볼 테니 잘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저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둘 다 모두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남편은 이혼 가정이고 저는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엄마 혼자 지내셔야 하니 그게 마음에 좀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동생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후 저희는 친정과 시댁 모두 잘 챙기며 살았습니다. 어제는 왜 전화 안 했어? 우리 며느리 전화 기다렸잖아. 어제 야근을 해서 시간도 늦고 해서요. 그랬어? 힘들었겠네. 전화 못하는 날은 문자라도 해.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 결혼 후 시어머님은 안부 전화에 집착을 좀 하셨는데 남편이 아닌 며느리와 통화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정엄마와도 매일 통화하지 않는데 시어머님은 매일 제가 전화하길 바라셨고 전화를 해도 할 말이 딱히 없어서 몇 분간 서로 말없이 핸드폰만 붙들고 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머님의 전화를 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딱히 시집살이랄 게 없는 시어머니였고 너도 내 자식이야 라는 말로 자기는 딸이 없으니 제가 딸처럼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르니까 어머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친해지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엄마는 친정엄마뿐이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제가 공부에 욕심이 많아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약한 몸으로 일 다니신 걸 생각하면 평생 제가 갚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동생까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며 비싼 과외까지는 못 받았어도 남들 다니는 학원 다니며 학원비에 용돈까지 뭐든 다 해주시려는 분이어서 엄마한테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 제가 번 돈으로 엄마한테 매달 쓰실 돈을 드렸는데 결혼 후 남편과 상의해서 양가 모두 똑같이 용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무슨 날이 되면 제가 시댁에 뭔가를 하길 원했습니다. 이날은 어버이날이었고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여보,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어? 무슨 전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그러는 자기는 전화했어? 당연하지. 집에서 나오자마자 엄마하고 통화했지. 아니,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냐고. 장모님한텐 당신이 전화하면 되잖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저야 당연히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카네이션을 시댁과 친정에 똑같이 보냈고 출근 후 점심시간이 되자 시댁과 친정에 모두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이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다퉜는데 퇴근 후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제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기는 어버이날인데 사위라면서 우리 집에 카네이션은커녕 전화 한 통 안 했다며? 아니,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럼 나는 뭐라고 해? 나도 똑같아. 나도 어머님 어렵다고. 그리고 자기가 전화해라 하지 않아도 이미 어머님하고 통화했고. 알아. 아까 엄마한테 들었어. 우리 엄마도 본인 자식 목소리 듣고 싶은 것처럼 어머님도 나보단 당신 목소리가 더 듣고 싶지 않을까? 자기가 어머님께 전화드렸으면 됐지. 그걸 꼭 나한테 강요하듯 말해야 해? 알았어. 미안해. 나도 장모님한테 전화할게. 그럼 됐지? 내 생각이 좀 짧았네. 그렇다고 제가 각자 집은 각자 신경을 쓰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도 남들 하는 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저한테 바라기만 하는 것 같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주니 절이 나오길래 크게 싸우지 않고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남편과는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쉬모의 연락이 제일 곤욕이었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너무 자주 왔죠. 아무래도 친정엄마는 몸도 약하신데 아직 일을 하시고 어머님은 딱히 하시는 일 없이 용돈으로만 생활하셔서 저한테도 대놓고 남는 게 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며느리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아기를 가지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신다고만 생각했어요. 다만 좀 지나치다 싶었고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키우며 사셨으니 딸하고 데이트하는 게 소원이라고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매번 거절할 수는 없었고 종종 시간을 내서 어머님과 맛집도 가고 커피도 마시러 가고 옷도 사러 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는 것도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인데 시모가 저와 따로 만나는 것 말고도 주말마다 오시다 보니 정말 자주 보며 살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엄마한테도 못 해드린 걸 시모한테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괜히 그래. 자기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좋게 생각해.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엄마 성격이 좀 그래. 워낙에 활발하고 적극적이라 자기가 친해지려고 먼저 다가간다는 게 연락을 자주 하는 건데 자기가 좀 이해해 주라, 어?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꼭 매일 봐야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까워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물론 결혼 초에는 어머님하고 잘 지내서 나쁠 거 없다 생각했기에 어디 가고 싶다고 하시면 제 차로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등산을 가거나 차로 왕복 8시간 넘게 운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계곡, 산, 바다 아주 골고루 다녔죠. 그러다 보니 시모를 만나고 나면 다음날 꼭 몸살이 날 정도였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욕먹을 거 각오하고 어머니께 거절하면서 점점 시모를 만나는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남편도 제가 그동안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만나자고 할 때 안 된다고 거절해도 주말에 집에 오신다고 할 때 쉬고 싶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씀드려도 저에게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동생은 엄마 생신이 다가오자 여행 계획을 세웠고 전부터 홍콩 얘기를 하셨던 엄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동생과 저는 언젠가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는 말을 하고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언제 또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고 돈도 여행 가기에 충분히 모아져서 바로 표부터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 저는 회사 일로 바빴고 엄마와 전화통화만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는데 몸이 약하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긴 했지만 그래도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바빠도 더 자주 보러 갈 걸 계속 후회가 됐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외롭게 가신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더 잘할 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장모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그만 울어. 여행 가기 전에 엄마한테 신경질 부렸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휴, 엄마한테 못한 것만 생각나 괴로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정말 힘들었죠. 그냥 엄마가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엄마 돌아가셨지 하고 매일 아침마다 엄마가 이제 곁에 없다는 걸 알고 미치겠더라고요. 출근길에는 늘 그랬듯 핸드폰을 열어 엄마 번호를 눌렀는데 이런 저를 보며 울면서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슬플 때는 펑펑 울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실컷 울고 나서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즈음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냥 얼굴 보러 오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큰 캐리어를 2개나 끌고 오셨더라고요. 현아야, 좀 괜찮아? 얼굴이 말이 아니네. 밥도 못 먹는다며?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가방은 다 뭐예요? 이제 엄마랑 같이 살려고 내가 모시고 왔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서 엄마 데려왔다고. 울면서 그랬잖아. 장모님 계실 때 더 잘할 거라면서 못한 것만 생각난다고. 그 못한 효도 이제 우리 엄마한테 마음껏 해.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님과 같이 사는 걸 본인 혼자 결정하고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시모를 모시고 왔으니 처음에는 남편이 장난하나 생각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친정엄마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한 게 한이 된다고 했던 말을 시어머니한테 그 못한 효도를 하라면서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땐 후회하지 않게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얘기해서 시모를 다음날 다시 가시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아무 얘기도 안 된 상태였고 맞벌이라 저도 회사를 가야 하는데 시모가 종일 집에만 계실 거면 굳이 저희와 사는 의미가 없었죠.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디 몸이 불편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어머님은 혼자서도 잘 지내셨고 무엇보다 저희 집에서 시댁과의 거리는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맘만 먹으면 매일이라도 언제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제 생각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언제 합가 얘기한 적 있어? 아니, 뭘 그런 걸 얘기해. 남이냐? 우리 엄마면 자기한테도 부모지. 그래도 나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뭔 상의? 당연한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 엄마 편찮으시거나 병들면 그땐 자식이 나밖에 없는데 모시고 살아야 하잖아. 그리고 우리 애라도 생기면 엄마가 애도 봐주고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상의 없이 이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주말이 지나고 다시 모셔다 드리라고 했더니 남편은 시댁이 공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공사? 천정에서 물새, 위층 누수 때문에 공사하고 엄마 집 천정은 도배로 새로 해야 한대. 원래는 다음 달에 엄마 모시고 올 생각이었는데 너무 잘 됐지 뭐야. 마침 엄마 집 공사 때문에 매일 시끄럽고 자기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기가 딱 맞다 싶어서 좀 일찍 모셔왔어. 어머님은 이날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남편과 더 얘기했다가는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았고 결국 얘기 끝에 공사가 끝나면 다시 시댁으로 가시는 걸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고요. 일단 어머님이 오셨으니 계시는 동안에는 얼굴 붉히지 않고 좋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말 그대로야. 잘 생각해봐. 자기도 언제까지 직장 생활할 거 아니잖아. 돈은 내가 벌고 자기는 집에서 편히 쉬면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은 갑자기 여왕처럼 살게 해주겠다며 저더러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나오는 걸로 자기를 밀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집에서 시모만 모시고 살라는데 자기 말대로만 해주면 저한테 명품백도 사주고 생활비도 부족하지 않게 준다고 하더군요. 그냥 한마디로 집순이가 되라는 거였어요. 전업주부요. 나 사업하고 싶어. 사업하면 지금 연봉의 몇 배는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 믿고 그렇게 해주라. 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업해서 돈 다 잘 벌면 누가 직장 생활하는데? 암튼 난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모레 나 일본 가. 일본? 회사에서 출장 잡혔어. 2박 3일로. 남편은 뭐에 꽂혀 이러는지 막무가내로 본인 하자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듯 얘기했고 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회사 다니며 월급 받고 사는 게 마음 편한 거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남들 잘 되는 사업 얘기만 듣고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며칠 뒤 짐을 챙겨 일본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는 날 아침에도 남편은 저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자꾸 내 말에 반대만 하지 말고 일본 다녀올 동안 잘 생각해봐. 정말 나 이번에 제대로 밀어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게 해준다니까. 사업도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게 꼭 철부지 애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출장을 갔고 며칠간 저는 시모와 둘이 지내야 했습니다. 시모와 저는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를 향한 집착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공사가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라 생각했기에 그 기간만큼만 참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출장을 간 2박 3일 동안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현아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봐. 비도 오고 해서 부침개 좀 했어. 네, 맛있겠네요. 어때? 맛있지? 네, 다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뭐하러? 노는 내가 해야지. 평소에도 시모는 저한테 늘 관심이 많으셨고 잘해주셨기에 같이 지내는 동안에도 뭐든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면 제가 엄마 생각에 울적해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다며 시모는 나가서 산책을 하자고 하셨고요. 그래도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시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남편은 저 준다고 선물도 많이 사왔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퇴근 후 무슨 날도 아닌데 꽃을 사오는 날도 있었죠. 여보, 나왔어. 이 엄마는 안 보여? 당연히 보이죠. 현아는요? 왔어? 짜잔. 무슨 날도 아닌데 꽃다발은 왜 사왔어? 그냥 오는 길에 예뻐서 샀어. 자기 생각나서. 남편은 꽃다발을 사왔는데 사실 기분이 엄청 좋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로는 제가 친정엄마 때문에 우울해하니 잠깐이라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사온 거라고 하길래 고마웠어요. 시모나 남편이나 저를 위해주니까 저도 언제까지 엄마만 그리워하며 슬픔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퇴근 후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영화야? 심야도 있고 늦게까지 하는 영화 많아. 엄마, 저희 다녀와도 괜찮죠? 그럼 다녀와라. 시모의 표정이 좀 떨떠름하길래 저는 같이 가자고 했는데 시모는 계속 됐다고 하셨고 눈치 없는 사람 아니라며 재미있게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동네 극장으로 갔는데 극장에서 영화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 그런지 기분 전환도 되고 좋긴 하더라고요. 영화도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남편이 지난번 일본 출장을 혼자 간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들어오니
시모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는데 남편은 먼저 씻는다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남편 폰이 울렸고 보려고 하던 그때 깜짝이야. 뭐야? 머리에 거품 그대로인데? 미안. 내가 급하게 연락이 올 것이 있어서. 남편은 도중에 나와서 핸드폰을 급하게 집어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뭐 중요한 연락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순간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나온 남편에게 이 시간에 누가 연락을 한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회사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말을 더듬거리고 뭔가를 숨기려는 듯 핸드폰을 가방 안에 집어넣길래 뭔가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모른 척하고 이날 남편이 먼저 자기를 기다렸는데 늦게까지 핸드폰을 만지느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의 폰을 가지고 나와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본인이 완벽하게 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엉성하고 칠칠 맞은 행동 때문에 들키고 말았죠. 이날 늦게 연락한 사람은 남편과 만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와이프랑 영화 보고 즐거웠어? 이 문자를 보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말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자기 전 핸드폰으로 뭔가 하던 것도 이 여자한테 답장을 하고 있던 거였는데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간 저한테 잘해줬던 것도 저를 잘 구슬려서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려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날 남편이 자꾸만 뒤척이는 바람에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내려놨고 일단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지금부터가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퇴근 후 남편은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왔습니다. 시모는 옆에서 내심 섭섭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저는 시모까지 신경 쓸 정신이 없었어요. 이날 남편이 일찍 잠이 들자 저는 바로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상시 녹화부터 시간대별로 다 봤지만 증거라고 보일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긴 생머리에 어떤 여자가 차 앞에 서 있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뭔가 애매했어요. 남편의 차에 타고 있다 내렸다고 보기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영상이라도 저는 뭐든 필요했기에 따로 저장은 물론 핸드폰으로 다 찍어두었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상간녀와 남편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출장도 출장이 아니라 상간녀와 둘이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의 외도는 정말 그 자체만으로 아주 큰 충격이었는데 제가 남편을 떠보듯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남편은 되지도 않은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저번에 일본 출장 말이야. 그건 왜? 정말 혼자 갔었어? 그럼 혼자 가지 누구랑 가? 아니 저번에 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는데 무슨 입장료 같은데 2명으로 되어 있길래. 그건 거래처 사람하고 간 거지. 그래서 2명이야? 아니, 그런데 자기 지금 나 의심하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간 건데?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작은 방에 계셨던 어머님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셨는데 아니 너네 싸우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얼른 주무세요. 밤이 늦었다. 그만하고 자. 그리고 현아 너도 네 남편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한데 괜히 피곤하게 하지 마라. 시모 앞에서 남편의 바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제가 가진 증거가 빈약하다 싶었던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시모가 늦게까지 안 주무시더라고요. 말로는 저희가 또 싸울까 봐 그러신다고 했는데 시모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 계시니
블랙박스를 보러 밤늦게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간다고 하면 시모가 남편한테 말할 수도 있고 눈치라도 채면 저 모르게 증거를 다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일단 시모부터 집에 가시게 해야겠다 싶었던 저는 다음날 퇴근 후 시댁으로 갔습니다. 누수가 터진 곳은 시댁 위층이라서 직접 가서 공사가 언제쯤 끝나는지 여쭤볼 생각으로 일단 현관 초인종부터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래층 며느리네. 그런데 어쩐 일이야?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해서요. 무슨 공사?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누수 때문에 공사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누수 공사하는 집이 많긴 한데 우리 집은 아니야. 좀 황당했습니다. 아예 누수가 터진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거기다 더 기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시댁이 부동산에 나온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아파트는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데 요 며칠 사람들이 보러 오긴 하더라고. 아니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야? 저는 대충 대답하고는 급히 돌아왔는데 남편이 처음부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모를 모시고 온 이유는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시모는 아들이 최고인 사람이었으니 집까지 팔아서 지원해 줄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모는 집을 부동산에 이미 내놨고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해서 자기를 모시게 하려 했던 거죠. 거기다 제 경제적 능력까지 없애고 집에 들어앉히면 돈도 못 버니까 큰 소리도 못 치고 시모만 모시고 살 거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집에서 자기 엄마나 챙기며 살림하길 원했고 본인은 나가서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나면서 하고 싶은 사업하며 인생 즐기며 살겠다 이거였어요. 바람 피우며 헛바람이 든 남편이나 자기 아들 말만 믿고 집까지 팔아 사업 자금을 대주려던 시모나 똑같았습니다. 남편의 시커먼 속내를 안 이상 제가 계속 이 집에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이 좋다고 도장 찍어줄 사람도 아니었죠. 그건 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변호사를 찾아가 제 사정을 얘기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위자료 금액은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반영될 경우에는 최대 5천까지도 인정된다고 했지만 고작 3천 받고 끝내기엔 너무 억울했어요. 그 3천도 증거가 부족하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 소송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판결문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 여자에게는 불륜녀라는 타이틀이 평생 따라다니는 거라 저에게 증거는 정말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이 100% 잘못한 상황인데 아무 증거도 없으면 오히려 제가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화가 나도 참고 아무것도 모른 척 지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남편에게 회사를 곧 그만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니까요. 당연히 남편은 너무 좋아했죠. 정말?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마워. 나 그럼 이제 자기만 믿고 사업 시작해도 되는 거야? 마음대로 해. 진작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으면서 제 말을 듣고 이제야 시작하는 것처럼 말하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다느니 자기 말대로 해줘서 마음이 편해졌다느니 하면서 선물도 참 많이 사왔어요. 이런 걸 보고 시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사표까지 썼다고 하니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 싶었는지 시모는 막 나갔어요. 시모는 아들을 위해 집까지 내놨는데 며느리인 저한테만 잘하는 게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표정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 역시나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은 저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평소처럼 샤워하고는 수건을 들고 나왔는데
시모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넌 몸 닦은 수건으로 화장실 물기 좀 닦고 나오지. 이게 뭐냐? 머리만 말리고 할게요. 됐다. 남들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아주 깍듯하게 잘만 하고 산다던데. 아휴.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시모는 일부러 그러는지 저를 쫓아다니면서 전기세 아껴야 한다며 불을 끄기 바빴어요. 그래서 집은 늘 어두웠습니다. 거기다 세탁기 뒤로 캡슐 세제 몇 개가 떨어져 있었는지 시모가 그걸 발견하고는 여자는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집안 살림에 신경 써야 한다며 이런 거 하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도 아주 시간별로 자기 전까지 지겹도록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로서 이 정도 잔소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미치도록 시모가 싫었습니다. 왜냐고요? 시모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저 몰래 사업을 시작한 것도 시모는 알면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고 거기다 같이 사업하는 여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면서도 시모는 모른 척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남편의 핸드폰을 보면서 증거를 찾던 중 시모와 남편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본 적이 있었어요. 시모와는 처음부터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그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곧 주부가 되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해야 하니 본인한테 살림을 배우라며 밤 12시까지 주방에서 저한테 그릇 정리를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중인격이었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땐 마구 부려먹으려고 했고 말도 막 했죠. 원래 이런 사람 같기도 했고 남편이 저에게 잘해서 질투를 하는 건지 화풀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전처럼 아주 소녀 같은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남편이 저한테 유독 잘해주고 선물도 사오고 하면 시모는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는지 꼭 다음 날엔 저한테 더 못되게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 참았어요. 원래 한방이라는 게 무서운 법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에게 정말 큰 거 한 방 날릴 그날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시모의 이중성을 남편도 알게 되면 적잖이 놀랄 거라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하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이나 블랙박스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이 이용하는 각 은행의 거래 내역과 카드 내역도 뒤졌습니다. 호텔은 물론 모텔과 관련해 긁은 내역도 많았고 백화점 여성 매장에서 결제한 내역까지 아주 수두룩했습니다. 바람 피면서 이렇게나 카드를 긁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한도를 거의 다 쓸 만큼 엄청나게 써댔습니다. 이미 남편의 외도로 충격받아서 무슨 증거가 또 나오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증거가 쌓여갈수록 새로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저 자신을 갉아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끌기도 싫었고 매일 잠을 못 자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 했지만 정말이지 사람 할 짓은 못 됩니다. 그래도 했던 건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받은 충격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적어 그 돈 받으려고 이 짓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자료 못 받아도 법으로 응징해주고 싶고 남편 본인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게 해주려고 끝까지 가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그날이요. 항상 늦던 남편이었는데 이날은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는지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시모는 이날도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다 남편이 오니
갑자기 세상 다정한 시모로 변신을 했습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어? 뭐가? 좀 전에 저한테 하시던 대로 하시라고요.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까 잔소리 좀 조금 했더니 우리 현아가 기분이 좀 상했나? 왜 그러세요? 무섭게. 아까는 야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이제 그만 가실 때 되지 않았어요? 뭐? 남편은 시모가 저한테 잘해주고 계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동하니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이 없을 때 시모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결같이 못되게 했다면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할 텐데 남편이 없을 때만 사람 못 살게 굴다가 남편이 있으면 달라지는 모습이 너무 짜증났어요. 시모는 그간 저한테 했던 행동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니 당황했는데 갑자기 우는 목소리로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여기 왔는지 다 내 탓이다. 내가 며느리 눈치 보여서 밥 안 먹고 밖에 나가서 김밥이랑 떡볶이 사 먹으면서 지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엄마 사진 보면서 울고 있을 때 어머님 치킨 시켜서 한 마리 다 드셨고 사람 밥 먹을 때 우는 거 보기 싫다고 저더러 울 거면 방에 들어가서 울라고 하신 거 벌써 잊으셨어요? 내가 언제? 얘가 생사람 짰네. 저 사직서 썼다니까. 그럼 곧 집에서 놀고 먹을 텐데 미리 음식하는 거 배우라면서 어머님 아들 늦게 들어온다는 날만 골라서 밤 12시까지 저 붙잡고 반찬 만들라고 시키고 그릇 정리해. 어디 그뿐이에요? 신발장에 저 본 적도 없는 어머니 통장이 있다고 내놓으라고 저한테 소리친 건요? 결국 통장은 어머님 가방 안에 있었죠? 엄마, 정말 그랬어요? 아니, 왜? 아니야. 내가 왜 그래? 너 엄마 말 안 듣고 얘 말 듣는 거야? 이렇게 살다간 나 화병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런데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온 순간 시모가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제 뒤통수를 때렸죠. 저는 물론 남편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 머리를 때린 것도 모자라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엄마! 이게 어디서 이혼 얘기를 함부로 해? 어? 내가 하지도 않은 거 했다고 거짓말도 모자라서 뭐 이혼? 니네 엄마가 너 이런 꼴 안 보고 일찍 세상 떠난 거 다행이다. 돌아가신 엄마 얘기가 나오니 더 화가 난 저는 제 옆에 있던 남편 놈 머리를 똑같이 때렸습니다. 아야! 널 왜 때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른 머리를 때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살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맞고 컸는데 너 미쳤냐? 어디 귀한 우리 아들 머리를 그러는 어머님은요. 저도 집에서 귀하게 컸는데 제 머리를 왜 때리세요? 네가 헛소리를 하길래 정신 차리라고 때렸다. 그래서 저는 그간 시모가 남편 없을 때마다 저한테 했던 막말을 녹음했던 걸 틀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던 시모라 증거가 없으면 감쪽같이 당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제가 한 말이 모두 맞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엄마, 아니 왜 그랬어? 이제 어떡할 거야?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떡할 거냐고! 엄마가 다 책임져! 너무 웃긴다. 너한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가만히 있다가 억울하게 얻어맞은 거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고 엄마랑 잘 얘기해서. 야! 머리를 굴리려면 좀 똑바로 굴리던가. 뭐 이렇게 헛술해? 여태까지 재미있었지? 네 말대로 내가 사직서까지 냈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이 집에 들어앉아서 니네 엄마 모시고 너한테 돈 타 쓰고 그렇게 살 줄 알았냐고. 너는 밖에 나가서 사장 소리 들으면서 여자나 만나러 다니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치?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 끝났어. 네 행복은 여기까지라고. 너 일본 간 것도 출장이 아니라 이민정 그 여자랑 놀러 간 거였잖아.
나한텐 사업하고 싶다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 계속 다니는 척했지만 이미 회사 나와서 사업 시작했고 뭔 카드는 또 그렇게나 많이 썼냐? 뭐 이제 남이 될 건데 네가 뭐하고 살든 내 상관할 바 아니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서인지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도착하겠네. 뭐가 도착해? 소장, 상간녀 소장. 너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그게 중요하냐? 네가 더러운 짓 하고 다니면서 날 속인 게 중요하지? 그럼 회사에 사직서는 왜 낸 건데? 왜 내 말대로 집에서 우리 엄마 모신다고 한 거냐고? 내가 언제 네 말대로 한다고 했어. 내가 미쳤다고 니네 엄마를 모시냐? 자기 아들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면서 같이 숨긴 사람인데 내가 왜 모셔? 이직하려고 사표 쓴 거야. 더 조건 좋은 회사로 옮기기로 했거든. 이날 남편과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었으니까요. 어머님도 이번 일에 책임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뭘? 누수공사. 그거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거 기태가 그러자고 한 거야. 그럼 어머님 아들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 박기태 저 인간이 모른 척 해달래서 비밀로 하신 거였어요? 아주 큰 실수하셨네요. 저한테 거짓말 하셨으니 위자료 청구 소송 시작할 거거든요. 잘못은 기태가 했는데 나한테 무슨 소송을 한다는 거야, 응? 그렇게 아들 위해 집까지 내놓으셨다면서 법으로 소송 건다니까 발 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폭언은 물론이고 제 머리도 때렸으니 폭력 행사도 하셨고 거기다 아들 외도까지 숨겨서 그것만으로도 이혼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이날 시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기가 왜 며느리한테 소송을 당해야 하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사람 본성은 위급한 상황에 나온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며칠 뒤 상간녀는 소장을 받았고 이 일로 남편은 소송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부탁까지 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현아야, 나 심각해. 나랑 사업 같이 한다고 했다가 소장 받고 돈 다 뺀다고 난리라고. 어쩌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우리 아직 이혼 전이고 부부인데 나한테 문제 생기면 너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는 거 모르냐? 부부는 빚도 나눠야 한다고. 웃기지 마. 카드로 어디에 썼는지는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상간이한테 이거저거 사줬겠지. 사업한다고 빚낸 것은 나도 모르는 일이야. 나한테 언제 상의하고 사업 시작했냐고. 제가 증거를 아주 잘 모은 덕분에 소송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상간녀는 그 어떤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하나둘씩 마무리되었고 시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받아내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어요. 돈을 안 주면 압류의 추심처럼 돈 받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미 소송을 한 차례 겪은 터라 그런지 법대로 하겠다고 했더니 주더라고요. 전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는데 전시댁을 부동산에 내놨으니 곧 팔릴 거라 생각했던 전 남편은 일단 그걸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상간녀의 돈도 일부 있어서 첫 시작은 여유가 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저까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으니 퇴직금 받을 생각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늘렸던 거죠. 그러다 소송이 끝나고 난 뒤 상간녀는 자기 돈 모두 빼서 도망갔고 여기저기 사업을 벌려놓은 탓에 감당할 빚이 상당했습니다. 거기다 그간 쓴 카드값도 장난 아니었고요. 이미 이혼 후 서류 정리까지 다 끝난 마당에 전 남편이 어떻게 살든 저와는 상관없었지만 워낙에 남편과 제가 서로 겹치는 지인이 많아 듣고 싶지 않아도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효자더니 정말 그렇게 매일 싸운다고? 말도 마. 같이 살면서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박기태 걔 신불자 되게 생겼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대출받은 걸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 자기 엄마 집을 더 싸게 내놨고 바로 팔리자 급한 것부터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갚는데 돈을 다 쓰긴 아까웠는지
남은 걸로 주식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넣은 주식에 올라서 돈을 좀 벌었는데 사람 욕심이 문제예요. 거기서 멈췄으면 빚 갚고 쓸 돈도 생기는 건데 벌었던 돈까지 다 털어서 주식에 올인했다가 그 돈까지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아직 갚을 돈이 남아있는 상태라 연체가 길어지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던데 듣기만 해도 갑갑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 시모의 집까지 팔고 없으니 꼼짝없이 둘이 사는데 제가 알기론 전 남편은 효자였고 전 시모는 자기 아들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살면서 서로 못 살겠다고 난리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서로에게 지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집은 빨리 이혼으로 되돌려주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아들 돌려주고 새 인생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소송 걸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전 남편은 돈이 필요했으니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이게 참 너무 하찮고 우습더라고요. 월급날이 다가오면 현아야, 미안한데 나 5만 원만.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이혼 후 전 남편의 연락처는 차단했는데 매달 말일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달은 10만 원만 달라고 했다가 제가 계속 무시하니 최근엔 10,000원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한 번만 더 돈 달라고 문자 보내면 고소한다고 했더니 그 말에 문자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고 제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고소가 성립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도 소송이라면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러니 제가 법이나 고소 이런 얘기만 해도 단번에 알아듣는 거겠죠.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고 나서 요즘 제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돈도 잘 모이고 있고요. 사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면 그때 기억이 잊히기는 하겠지만 제 인생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책도 많이 읽었고 일기도 써보고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칭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티나지 않아도 저 스스로 만족할 수준으로 하루를 보내며 살았더니 가끔 먹먹한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기분이 들어서 행복하다는 기분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들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열심히 잘 살았다고 당당하게 보여줄 만큼 제 인생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이혼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이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스스로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하시고 인생을 잘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아주 긴 내용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의 인생에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